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0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의 평화회담이라는 희망적인 소식과 더불어 각국의 날 선 외교전과 경제적 생존 전략이 치열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긴장 속의 모색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마주 앉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우리 한국은 인권 가치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의 복잡한 세력 균형 게임인 그레이트 게임이 현대판으로 재현되는 느낌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격변기에는 항상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뿌려지기 마련이죠. 오늘 그 흐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국 소식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반발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인권유린 행위를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를 홀로코스트 경시라며 강하게 비난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실망스럽다며 재차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 외교가 국익을 위해 침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도덕적 선명성을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마치 20세기 지미 카토 대통령의 인권 외교를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국내 민생 경제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소식도 있습니다. 무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됐네요.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한 응급 처방입니다.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핵심인데요.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1920년대 대공황 시기 케인스식 부양책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고유가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으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 열기가 뜨겁고 부산에서는 AI를 주제로 한 과학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일대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고 부산 백스코에서는 AI도 요리한다는 주제로 과학축제가 개막했죠. 흥미로운 건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글씨가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꽃이 지는 곳에 안개비가 가득하다는 내용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역사의 상흔과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이란 이스파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네요.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회담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소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종말론적 위협을 가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협상과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강조하는 그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친개 전략입니다. 상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심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이유로 해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내부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경제와 안보 면에서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해협을 통과하며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6주 전 전쟁 시작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이는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입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 미군이 상선을 호위하던 언쇼트 작전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또한 백악관 내 본룸 건설 중단 명령을 두고 국가안보시설 포함 여부를 따지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적 행보와 안보 논리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생 정책으로는 미네소타주의 아동세액 공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아주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31만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아 빈곤율을 3분의 1이나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재난지원이 7개 주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복지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주거정책을 두고 주정부와 도시 간의 거버넌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 집권적 시도와 지방자치권이 충돌하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대만의 중국 국민당 방문단을 만났습니다. 92공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정리원 주석이 이끄는 방문단과의 만남에서 시 총서기는 양안 관계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다며
평화와 공동 번영을 제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지도자급 회동이죠. 이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서를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과거 송나라와 요나라가 맺었던 전연의 맹약처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명분을 챙기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읽힙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본시장 규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정보화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완전한 산업망을 갖췄다는 자신감이죠. 동시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0개 입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내에서 자본의 독주를 막고 중소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외교와 문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이집트 알루미늄 공장에 2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고 핑퐁 외교 95주년도 기념했네요. 이집트 투자는 1대1로의 확장판입니다.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굳히는 거죠. 또한 55년 전 닉슨과 마오쩌둥을 잇게 했던 핑퐁 외교를 기념하며 청소년 교류를 강조한 것은 현재의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베이징에서는 100년 역사의 공원을 재조명하는 강좌가 열리는 등 인문학적 공간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방위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고요? 네, 전년 대비 3.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전수방위 원칙을 넘어 사실상 반격 능력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외치던 시기처럼 일본이 다시금 군사 대국화의 길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아시아 국가들이 더 기여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를 군비 증강의 절호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026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철회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는 국내 보수층 결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미있는 건 경제 분야입니다. 일본 내각이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 프라이버시라는 근대적 가치를 일부 양보하겠다는 건데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위기감이 읽힙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핵무기 제조사에 대한 투중자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반면 한국 내 일본 브랜드의 인기는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니혼이단쿄의 반핵 운동은 일본의 평화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 같습니다. 반면 한국 백화점들이 일본 브랜드를 대거 들여오는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것은 노제팬의 시대가 저물고 실용적 소비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갈등은 여전하지만 경제와 문화의 장벽은 낮아지는 이른바 냉정과 열정 사이의 한일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역사적인 직접 회담이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 손에는 악수, 다른 한 손에는 레드라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1000시간 넘게 인터넷을 차단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정보 유입을 막아 협상 기간 중 체제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치 냉전 시대철의 장막 뒤에서 이뤄지던 협상을 보는 듯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깊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해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서거 40일 추모 행사가 열리며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냈지만 테헤란 주민들은 평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파괴된 삶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분쟁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을 최대 1%포인트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란 증권시장의 재개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32시간의 짧은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 드론 공격이 거셌다고요? 네, 100여 대의 미확인 드론이 러시아 5개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특히 석유 송유관 시설이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직전에 공세를 퍼부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쟁의 잔혹한 속성이죠. 푸틴과 젤렌스키가 부활절 휴전에 합의하고 포로를 175명씩 교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평화로 가는 길이라기보다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전술적 멈춤에 가까워 보입니다. 러시아 내부 경제 상황도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산 적자가 계획보다 20%나 초과했네요. 4조 6천억 루블의 적자입니다. 소비 심리는 2006년 이후 최저치고 기업가는 주 6일 근무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시 경제의 파열음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우주 스테이션 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한 러시아의 꿈을 계속 주입하려는 전략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주 경쟁에 매달렸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짧은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루피와 같이 폭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섰고, 캐나다에서는 이민 축소 정책 여파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통화 안정을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는 젊은 층의 정신 건강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16세로 제한하는 파격적인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받고 있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실업률이 45%를 넘어섰다는 암울한 소식과 함께 디지털 가속화 프로젝트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냉은 오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주권 채권을 발행하며 경제적 신뢰를 쌓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곳곳의 긴박한 소식들을 짚어봤는데 박 작가님 오늘 마무리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가장 깊은 밤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전해드린 중동의 회담이나 부활절 휴전이 비록 취약할지라도 결국 평화를 향한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혼돈 속에서도 각자의 길을 모색하는 세계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